무비썸 27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격주의 남자 스위스어로 송무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제목부터가 굉장히 로맨틱하게 들리는 네. 그런 작품으로 오늘 시작하죠. 로맨틱하게 좀 발음을 해야. 한번 해주세요. 아우, 스윗하고 소로풀하게 해주세요. 네.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이거 뭐 시킨다고 네. 또 해요, 정말. 시작부터 민망합니다. 네. 아니 또 로맨틱하면 또 네. 못 있으니까요. 이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는 원작이 워낙 또 유명한. 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던 소설이죠. 보셨어요? 읽어보신 적 있어요? 네. 아니,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저는 딱 네. 표지를 봤는데 아. 집에 있긴 있어요. 네네. 이 소설이 있는데. 표지가 약간 로맨틱하죠. 네, 그래서 네. 쉽사리 손이 안 가더라고요. 또 의외로 또 상남자 쪽이시군요. 네. 저도 사실은 귀요미소 소설을 읽어본 게 한 권도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귀요미소 팬 많은 것 같아요. 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서도 좀 궁금해지기도 네. 하는. 네. 근데 아직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어쨌건 이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는 뭐 이야기 스토리 라인 같은 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은데 원작자와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 또 있더라고요. 어떤 얘기요? 이게 사실 설정이 뭐 어떻게 보면 흔하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영화화 판권을 위해서 접촉을 했다고 하는데 네. 소설도 나온 지도 꽤 됐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기업미소가 이제 다른 나라의 이제 영화화 판권을 관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해서 네. 넘기지 않았는데 한국에서 요청 온 것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오케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미소의 이 소설을 영화화한 당연히 최초의 영화가 한국 영화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한국 쪽의 의사를 밝히면서 쓴 어떤 편지 비슷한 네. 그런 것을 제가 봤는데 그렇게 고른 이유 중에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김윤석 씨 때문이더라고요. 추격자 팬인 것 같고요. 추격자에 나오는 김윤석 씨 연기를 너무 좋아한대요. 네. 그래서 아마 캐스팅하고도 관련이 돼 있지 않을까. 4885.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끝 네 자리 번호 4885. 네. 그렇죠? 네. 자, 이런 간단한 얼개를 말씀드렸는데 네, 정확한 스토리 라인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후회로 남은 과거를 지닌 채 살아가는 수현. 어느 날 그에게 인생을 뒤바꿀 10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알약을 먹은 후 30년 전 과거의 자신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누굽니까? 한수연이요. 내가 한수연인데. 현재의 수현, 그리고 과거의 수현. 나와 나 사이에 생각지 못한 갈등. 아니 왜 온 거예요? 미래에서 과거까지 온 진짜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 같은 거 없어. 그냥 연애 한번 보러 왔을 뿐. 거기에도 연하 있어요? 거기 연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벌이는 두 사람의 긴박한 사투. 과연 현재와 미래는 두 사람이 원하던 대로 바뀔 수 있을까요? 당신한텐 과거지만 나한텐 미래예요. 내 미래는 내가 정하는 거고. 오늘의 무비썸.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감성 판타지.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입니다. 네, 일단 이 영화를 만든 분은 홍지영 네. 감독이십니다. 홍지영 감독은 한 8, 9년 전쯤 키친이라는 영화가 네. 있어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고요. 또 한 3, 4년 전에 개봉했었던 가족 시네마라는 굉장히 괜찮은 옴니버스 영화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또 한 편을 인상적인 작품을 만든 감독이기도 하죠. 자, 이제 아무래도 배우들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죠. 보기 전에는 누구를 제일 기대하셨습니까? 요새 또 변요한 씨가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김윤석 씨는 영화에서 이렇게 많이 또 봤지만 변요한 씨는 그렇게 본 적이 없어서 네네. 네, 아무래도 변요한 씨 팬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네, 뭐 사실 미생 이후에 이제 네. 스타가 되셨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셜 포비아에서도 또 변요한 씨가 뭐 독립 영화지만 주연을 하기도 했었고 네. 이런 큰 영화에서 이런 가장 큰 비중을 맡아서 드디어 이제 네. 영화에서 나오신 것 같고요. 변요한 씨 어떠셨어요? 되게 좀 강렬하시더라고요. 에너지가 센 배우구나 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멜로 영화에서 이제 배우의 감정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데서 자기의 이제 결심을 드러내면서 필요하면 내 목숨 뒤어 이런 대사를 할 때 다 포기할 수 있겠어? 필요하면 내 목숨 뒤요. 그 부분에서 변요한 씨의 어떤 감정 같은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굉장히 깊은 감정을 표현하시는 좋은 배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반면에 좀 김윤석 씨는 조금 좀 불안한 마음으로 영화를 보기 전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4885 때문에 네, 워낙 김윤석 씨 하면
그냥 무서운 아저씨라는 이미지가 워낙 강하시잖아요. 손모가지. 네네. 그래서 이런 멜로 영화에 과연 잘 어울릴까 좀 그런 그런 좀 생각을 하고 보게 됐어요. 예전에 김윤석 씨랑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좀 오래전 일이긴 한데 그때 김윤석 씨가 어떤 영화를 해보고 싶냐고 제가 여쭤봤을 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멜로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딱 집어서. 네. 그것도 이제 약간 나이가 든 성숙한 사람들의 젊은이들의 연애가 아닌 그런 연애 영화를 한번 절절하게 찍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 영화는 조금 경우는 다르긴 하죠. 근데 어쨌건 그 멜로 영화에 들어가 있는 김윤석 씨를 보게 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김윤석 씨가 사실 연기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럼요. 네.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근데 이제 이게 2인 인력 캐스팅이지 않습니까? 네. 두 사람이 한 명을 같이 연기를 하나의 캐릭터를 같이 연기하면 닮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둘 중에 누가 더 좋아했을까요? 내 30년 전이 변호연이라고 그러면 김윤석 씨가 더 좋아할까요? 아니면 변효한 씨가 30년 뒤에 김윤석이라면 예. 두 분의 속마음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속으로 내가 더 낫지 뭐 이렇게 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자기가 영광이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네. 변효한 씨 잘생긴 건 말할 필요 없고 저는 김윤석 씨도 잘생긴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굉장히 남자답게 멋지게 생기신 그런 외모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둘 중에 이렇게 2인 인력을 하게 되면 비슷해 보여야 되니까 실제로 모사하는 연기를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그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변효한 씨 이마에 어떤 상처가 있다고 하던데 아. 그래서 그 촬영하는 날 미리 이야기를 해서 제대로 상처 분장을 받고 그리고 김윤석 씨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 그런 얘기들이 자료에 있더라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인데 변효한 씨 같은 경우에 이제 김윤석 씨가 담배를 피는 동작, 전화를 받을 때의 손 모양 이런 것들을 유심히 봐서 영화 속에서 그런 걸 모사하는 그런 연기를 했다고 하니까 혹시 영화 보실 때 담배를 어떻게 피우는 거야? 손가락을 뭐 담배 이렇게 하면 없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피우나 뭐 이렇게 피우나 이런 걸 한번 보시면 네. 담배 피는 장면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네, 이 영화는 사실은 이게 뭐라고 그러나요? 보건복지부에서 투자해야 되는 영화 아닙니까? 아, 예. 저는 보고 나와서 딱 그 말씀부터 드렸죠. 글쎄 예, 말이에요. 예. 네. 2시간짜리 금연 영화를 본 네. 것 같다. 예. 좋은 영화입니다. 금연 홍보. 네네네. 예, 예. 담배 피시나요? 네, 저는 흡연자입니다. 영화를 보고 나니까 네. 되게 끊을 마음이 아, 되게 생기셨어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 뭐 그 김윤석 씨와 이제 변효한 씨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최서진이라는 배우 눈에 네. 확 들지 않나요? 진짜 발견이었어요. 네. 이번 영화에 굉장히 신선한 얼굴이더라고요. 누구 많이 닮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김옥빈 씨 동생이라고. 네. 근데 최서진 씨가 김옥빈 씨랑 다르면서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훨씬 더 어떤 매력? 선이 더 굵죠. 굵고 굉장히 더 개성 있게 생긴 얼굴이 네, 맞습니다. 좀 더 이국적이라고 네, 할 수 네. 있겠죠. 그리고 좀 더 신비스러운 느낌이 있고 반면에 이제 김옥빈 씨는 훨씬 더 뭐라고 그럴까요? 입체적인 것 같아요, 얼굴이. 강렬한 느낌이 있고. 그래서 둘 다 배우로서 참 좋은 얼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에서 사실 그 극 중에서 그녀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네. 성격도 변효한 씨는 약간 이렇게 내성적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마음에 어렸을 때 어떤 상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감싸주기도 하면서 또 굉장히 대시도 잘하죠. 네. 나도 아이 갖고 싶어. 너 애 낳고 싶다고. 어떤 남자든 젊었을 때 참 바라던 그런 여성상이 아닌가, 사랑스러운 여성상. 대사가 오자마자 당신의 아이를 낳고 싶다. 이런 여자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아니, 물론 그렇긴 하지만. 거기까지 그건 아니고요. 네. 네. 뭔가 나의 이렇게 아픈 것까지 네. 보듬어 주면서. 네. 그러면서 당신의 아이를 낳고 싶다. 그럼 무서울 것 같긴 해요, 사실. 아니,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면 네. 저는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너무 사랑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네. 하여튼 그 사랑스러운 어떤 연인을 정말 잘 소화해내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영화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녀에 관한 사실은 한 남자이지만 두 배우가 연기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다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네. 너무 사랑스러운데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심지어는 그걸 연기하는 배우도 굉장히 아름답고 사랑스럽지만 캐릭터 자체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실제 있는 사람 같지 않은 좀 느낌이 있어요. 평면적이라고는 할 수 있죠. 네,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좀 어떤 복잡한 어떤 그런 걸 보여주기에는 좀 주어진 것이 많지 않았지 않았나. 그냥 이 캐릭터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네. 캐릭터예요 라고만 네. 알려주는 것 네, 같은 네.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영화에 아주 유명한 곡들이 쓰이게 되면 이 곡을 썼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어떤 음악은 진짜 영화에 너무 많이 쓰이잖아요.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 같은 경우는 정말 한 20편 쓰이지 않았나 싶어요. 와, 그러게요. 그렇죠. 뭐 네. 테이크 홈 이런 노래도 네. 참 많이 쓰이고. 네. 이 영화에서 한국 영화에서 이런 순간이 있었나 싶은 느낌이 드는 게 밥 딜런 노래가 나와요. 그렇죠? 네. Make You Feel My Love인데 저도 이 노래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라 그럴까? 이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노 가수가 부르는 것 같은 또 뭐 밥 딜런은 사실 20살 때도 이 목소리였는데요. 어찌됐건 영화에서 성숙한 밥 딜런 목소리를 참 멋지게 나오더라고요. 네, 영화 이제 엔딩 크레딧 보통 올라갈 때 노래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익숙하지 않은 목소리가 나오는데 목소리만 딱 들어도 아, 배우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영화에 등장하는 두 남자 주인공이 같이 이렇게 딱 부르는 김현식 씨의 노래 당신의 모습? 이제는 정말 잊기로 했어. 그 노래를 이제 또 주연 배우가 부르니까 또 애틋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김현식 씨라는 가수가 맞아요. 그 85년을 하게 하는 어떤 장치로 계속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또 뭉클한 부분이 있고 고스란히 그 배역의 느낌이 이렇게 살아 있으니까 딱 그 극장에서 딱 보는 그 순간만은 정말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파트 2 시작이 됐습니다. 뭐 이 영화에서 가장 재미있는 설정, 중요한 설정은 타임슬립. 시간 여행이 또 생각해보면 참 영화에 많이 등장을 하고요. 더 이상 새로울 얘기가 없겠다 싶은데도 계속 그 시간 여행을 장치를 쓰고 있는 영화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네. 더 많더라고요. 너무 많죠.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타임슬립 영화가 다 재밌어요. 네. 이 모티브 자체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종의 판타지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시간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인생에서 한 진짜 중요한 문제 7, 80%는 사실은 거기다 있는 건데 근데 이 타임슬립을 구사를 잘하면 유머도 생기고 네. 애틋함도 생기고 또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라는 건데 그 점에서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타임슬립 그 코드로 나오는 영화들 중에 좋아하는 영화가 너무 많습니다. 몇 개만 말씀해 주세요. 뭐 약간 엉뚱하긴 하지만 네. 시간을 달리는 소녀 아, 이런 네. 걸 또 보게 되면 여기서도 이제 그 알약을 10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알약을 하나씩 먹을 때마다 과거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이 돌아가는 횟수가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 타임슬립을 할 때 자기가 타임슬립을 하는 건 줄 모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재밌네? 혹은 심지어는 이게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걸 모르니까 노래방에서 노래할 때 서비스 좀 넣어줘야 되는데 1시간밖에 안 불렀는데 끝나면 안타깝잖아요. 타임슬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값싸게 타임슬립을 하는 거죠. 10,000원도 안 되는 돈 쓰려고. 나중에 자기가 몇 시간쯤 노래방에서 부르고 왔다고 8시간인가 부르고 왔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 되면은 타임슬립을 진짜 해야 되는 순간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짤짤매는데 이런 것들이 영화가 너무 귀엽기도 하고 그런 모티브를 너무 잘 썼어요. 저는 어바웃 타임도 되게 About Time. 귀엽게 쓰였잖아요. 벽장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손을 꽉 쥐면 이렇게 다시 돌아가고 이런 게. 그거 자체로도 되게 재밌고 귀엽고. 예. 저는 뻔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아니 타임슬립을 표현을 해야 될 텐데 네. 남들은 막 멋진 기계장치 무슨 마법을 막 이렇게 그렇죠. 네. 이렇게 하는데 옷장에 들어가서 이게 뭐야? 아, 근데 그게 차라리 정말 더 매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뻔뻔하면서도 그걸 그렇게 우겨서 그 아날로그적인 정서로 만들 수 있는 것 자체가 또 옷장이 갖고 있는 어렸을 때 그렇죠, 옷장에 이렇게 그렇죠. 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앉아 있으면 뭔가 구별된 세계 같고 옷장 너머에 뭐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식이었던 부분들도 재밌었죠. 근데 이제 이런 설정하고 사실 이 영화랑 굉장히 비슷한 게 나비 효과 아닌가요? 아, 예, 예. 나비 효과라는 영화가 과거의 본인, 특히 연인과 관련된 어떤 불행한 일을 교정하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걸 손댈 때마다 뭔가 다른 일이 또 통제하지 않는 일들이 생겨서 현재 영향을 미치고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펼쳐지고요. 직접 만나지는 않는데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의 어떤 대화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면에서 한국 영화 중에 동감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아, 예. 김하늘 씨 나오셨고 네. 유지태 씨 나왔던 그 동감하고 아주 비슷한 그 이전에 그 영화도 굉장히 재밌어요. 프리퀀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 프리커시. 네, 그 영화도 한번 보내드리고 싶고요. 어쨌건 이런 수많은 영화들이 있어서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재미 그리고 이제 타임슬립이다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이 영화에서도 어떻게 네. 구사됐는지 30년 전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너의 30년 후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네. 영화에서 뭘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 얘기를 하죠. 그쵸. 네. 우리 아버지한테 많이 맞고 자랐잖아. 그때 무작정 숨기는 게 어머니를 위한 일인 줄 알았어.
아니 이 얘기는 나보고한테도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그 존재를 알게 되는데 이제 그건 이제 심각한 쪽으로 알게 되는 거고 네. 코믹하게 이런 걸 항상 또 하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증 같은 거? 아, 예. 네, 그래서 30년 후에 미래에서 온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한 건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이지 예. 않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렇게. 근데 뭐 이거 플라스틱 가지고 장난하는 거냐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이 텔레비 진짜 오랜만이다. 지금 플라스틱 갖다가 장난치십니까? 예? 라이터 관련해서도 재밌게 아, 있습니까? 근데 라이터에 그 2000년도 생산품 뭐 그런 게 써 있는데 막 친구가 그렇게 하죠. 아, 이게 2,000원이라는 게 그렇죠. 네. 말이 되냐고. 네. 그걸 배우 연기가 굉장히 재밌는데 그때 가격 이게 무슨 가격이지 하고 무시해 버리는 연기 같은 게 재밌게 표현이 네. 돼서 영화에서 이제 유머를 주는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타임슬립과 관련해서 이제 또 재밌는 것은 이제 과거와 미래를 우리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시간의 화살의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체험하는 시간은 당연히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고 미래는 과거를 기억하지만 과거는 미래를 기억할 수 없잖아요. 그런 모티브를 영화에서 굉장히 재밌게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극 중에서 미래에서 온 사람이 과거의 자기를 만나면 미래에서 온 사람이 권력자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얘의 모든 걸 알고 다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근데 과거의 사람은 미래에 산 사람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약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미래에서 온 김윤석 씨가 과거의 자기인 변요한 씨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그것을 설득시키고 네. 그래서 그 사람을 조종해서 뭔가 과거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장치들이 물론 원작에 있겠지만 영화에서는 이제 흥미롭게 표현이 됐고요. 반대도 있습니다. 변요한 씨, 다시 말해서 극 중에 과거의 본인만 구사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죠. 네. 그럼 뭔가 하면 두 사람한테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면 과거만 가능해요. 과거는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렇죠. 미래는 과거에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네. 우리의 시간의 방향을 보면. 그래서 영화에서 굉장히 재밌는 게 문신이 쓰죠. 네. 문신 내용도 웃기지 않나요? 방문 요망. 자식 머리 좀 썼네. 네. 근데 문신을 새기고 나면 과거의 행위니까 미래에 영향을 미치니까. 근데 반대로 못 하잖아요. 미래에 있는 사람이 과거 사람한테 얘기를 하려면 타임슬립을 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행위 자체는 변요한 씨가 김윤석 씨한테 영향을 미치고 지식 자체는 김윤석 씨가 변요한 씨한테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과정이 특히 이 영화에서 수술 장면이 나오는데 네. 그때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런 타임슬립이 영화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어떤 이야기를 추동하는 원리가 됐는데 모티브가 됐는데 재밌는 부분들도 있는데 또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네. 저는 한라봉이 이제 관련돼서 재밌는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예. 옛날에는 한라봉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할 때 항상 무엇이든 이런 타임슬립이나 아니면 과거를 이렇게 가지고 구사하는 그런 코미디를 할 때 그때 사람들은 상상 못했던 무엇이 우리 지금 그렇죠. 입장에서 너무 익숙한 거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써니 같은 영화를 보면 야 사람들이 뭐 물을 사 마시는데 미래가 되면 그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다 생수 마시 여기도 있지 네, 않습니까? 이거 수돗물인가? 네. 생수 사가지고 마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80년대만 해도 물을 어떻게 사 먹어 이러니까 그걸 재밌게 가져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소품 같은 걸 가지고 웃기게 되는데 이 영화에선 한라봉을 갖고 오는데 별로 그게 이렇게 그렇죠? 아, 한라봉이 맞아. 그때 들어왔었지 뭐 그런 확실한 뭐 임팩트가 있는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극 중에서 심지어는 한라봉이라는 이름 자체를 우연히도 변요한 씨가 지어주는 네, 걸로 네,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설정은 재밌는데 영화 속에서 제대로 잘 구사된 네. 것 같지 않아서 생각보다 이 타임슬립으로 사람들을 재밌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기자기한 아이디어들이 너무 적지 않았나. 네. 그런 과거를 환기하기 위해서 뭐 일부러라도 그런 장치를 넣잖아요. 이 영화에서는 뭐 전보 같은 거를 이제 맞아요. 쓰기도 하고. 네. 근데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85년도에 그렇게 전보를 썼나? 쓰긴 썼는데 그렇게 막 일상적으로 썼나? 막 전 이렇게. 모르죠. 네, 네. 아이, 또 왜 이러실까? 아니, 나 청문회 보고 배웠어. 아, 왜 이러실까? 모른다고 하면 되더라고요. 아, 몰라요. 네, 그 이런 것도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영화에서 가장 강력하게 그 시대를 환기하는 걸로 쓰는 게 사실은 대중문화예요. 네. 예를 들어서 85년도를 무대로 해서 소설을 쓴다거나 영화를 만든다거나 음악극을 만든다거나 이러면 뭘 제일 많이 쓰겠습니까? 딱 당시에 어떤 들었던 노래. 왜냐하면 노래를 들으면 특히 어렸을 때 젊었을 때 10대, 20대 이때 들었던 노래는 그 노래가 언제 유행했는지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85년도 히트곡이 뭐였어요? 85년도? 85년도를 잘 모르겠고 아주 잘 아시죠? 그때 음악을 제가 제일 열심히 들어가지고 줄줄이 깹니다. 그렇죠. 네, 아실 막 것 같습니다. 가요 베스트 탑10 뭐 9월 셋째 주 얘기해드릴까요? 근데 영화 속에서는 그런 노래로 강력하게 끌어들이는 게 김현식 씨죠. 네. 네. 근데
김현식 씨, 김광석 씨 이런 분들은 한 시대의 아이콘이잖아요. 더군다나 비극적으로 삶이 중단이 네.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화에 쓰기가 너무 좋은. 왜냐하면 딱 들으면 사람들이 일단 아슬아해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분들의 노래가 어떤 한 세대를 대표하는 그런 음악이기 때문에 김광석 하면 딱 90년대가 쫙 네. 떠오르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면에서 김현식 씨를 음악을 쓴 것 자체는 괜찮은데 그게 영화에서 제대로 구사가 됐을까? 이런 생각이 좀 여러 가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네. 일단 영화 속에서 미래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자기라고 주장해. 처음엔 안 믿죠. 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내 아픈 과거까지 얘기하니까 아, 진짜 내가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궁금하죠. 연달아 몇 개의 질문을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첫 번째 질문이 그래서 미래의 세상은 어떤가요? 네. 그러니까 미래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비관적인 얘기를 해주죠. 두 번째 질문이 뭐냐? 김현식은 어떻게 되나요? 네. 김현식은요? 5년 뒤에 간암으로 죽어. 근데 이 질문은 불가능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 시나리오를 쓰거나 영화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재밌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85년도 시점에서 예를 들면 대중들이 김현식 씨가 굉장히 중병을 앓고 있어서 곧 뭐 죽을까 살까 그럴 이런 때도 것을 아니고. 대중들이 다 알고 있다면 네. 김현식 씨는 어떻게 되나요? 물을 수는 있겠죠. 근데 김현식 씨의 비극적인 그 죽음은 훨씬 더 뒤에 얘기인 상황에서 90년도 네. 넘어서니까요. 더군다나 30년 뒤에 내가 왔는데 너무 물어볼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 질문이 김현식 씨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일단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런 면에서 영화에서 이제 그런 걸 사용하는 게 의도를 너무 생각하니까 네, 극 중에서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실제라면 두 번째로 어떤 질문을 할까요? 누구랑 결혼했어요? 그런 거 궁금할 것 같은데 네. 통장 잔고 아파트 어디 사나 뭐 이런 거 물어봤을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걸로도 사실은 이렇게 그것을 너무 심각하게 묘사 안 해도 재밌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까 프리퀀시라는 영화 얘기를 했는데 프리퀀시도 수십 년을 두고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서로 교신을 하는 얘기인데 프리퀀시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미래 사람이 과거 사람한테 야후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라고 말을 해요. 근데 80년대 사람 입장에서는 야후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원래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말이지만 야후라는 말을 기업이 아니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야후 했더니 그냥 기억만 해 이러고 가는데 그러다가 90년대가 되면 이 붐이 엄청나면서 그러니까 아 야후 해가지고 기업의 주식을 사는 거예요. 정말 도움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야후의 주식을 사라고 말 안 해도 야후라고만 말을 해도 그 말을 그 당시 사람 모르니까. 그렇죠. 저 같으면 이 상황에서 85년 3전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네. 그렇죠? 3전 이렇게 딱 말하면 지금 얼마야? 한 150만 원 하지 않나요? 네. 진짜. 가격을 제가 주식 거래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 농담인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지 않았겠는가? 네. 뭐 이런 또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취향저격 무비 속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또 원작이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읽으신 분들이 많네요. 네, 그래서 질문 보내주신 분들이 굉장히 유난히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으로 무비 속 질문들 만나보죠. 아영이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두 분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알약을 얻게 된다면 과거에 무엇을 바꾸고 싶으세요? 뻔하지만 참 재밌는 질문인 것 같아요. 뭘 바꾸고 싶으세요? 과거로 어떤 순간으로 돌아가서? 전 대학교 2학년 때로 가고 아 싶어요. 뭔가 이렇게 마음이 안쓰러워지면서 야 그 얘기도 굉장히 짝사랑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네. 용기가 없어서 네. 끝까지 막 제가 제 마음만큼 짝사랑. 다 이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니까 좀 그때 순간이 그때 네. 조금 더 내 마음을 충분히 다 전해볼 걸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지금 그분이 모비섬을 보고 있다는데 쳐놓은 겁니다. 네, 어떨까? 지금 아마도 애를 키우느라 네. 볼 시간이 없지 않을까. 배꼽 아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없을 수도 있죠. 네. 결혼했다는 얘기는 예전에 들었거든요. 이미 알고 있군요. 네, 그러시군요. 예. 네, 뭐. 똑같은 질문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뭉클뭉클해집니다. 예, 네. 드려보겠습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서 얼굴을 네. 바꾸고 싶은데 얼굴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저는 정말로 그러니까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 네. 대학 시절로 돌아가고 싶고요. 대학 시절에 외국에 갔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네. 그때는 그 엄두를 못 냈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뭐 빨리 졸업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근데 돌이켜서 생각하면 어차피 돈 평생 벌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외국에 한 1년 정도 이렇게 살다 왔으면 돈이 좀 없더라도 네. 그러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납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네. 인더선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주인공이 1인 2역 또는 2인 1역을 맡게 되는 영화를 보게 되면 영화 또는 배우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인 1역 영화, 당신 거기 있어주래요에서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을 말씀해 주세요. 2인 1역과 1인 1역을 한번 1인 2역을 비교를 해보면 네. 배우 입장에서 굉장히 정반대의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2인 1역을 하게 되면 상대방, 나랑 같이 그 연기를 하는 배우의 두 사람의 공통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에 변요한 씨가 김인석 씨였던 제스처나 담배 피는 모양이나 전화 받는 모양이라는 걸 모사하는 연기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두 배우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합치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그런 측면에서 영화가 굉장히 연기가 흥미로운데 반대로 1인 2역은 누가 봐도 한 배우가 두 역을 연기하니까 그 둘의 차이를 강조해서 연기할 수밖에 없겠죠. 최대한 다르게. 그렇죠. 그래야지 관객 입장에서는 1인 2역을 연기하는구나라고 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정반대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볼까요? 조성재 님께서 외국 소설 또는 영화를 우리나라로 영화로 바꿀 때의 문제점 그리고 과거를 이렇게 바꾸어서 성공한 영화와 실패한 영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좋았던 영화가 네네. 화차라는 영화예요. 자, 예. 그러네요. 저는 미야비 미유키를 굉장히 좋아해서 어떻게 잘 만들었나 보자 막 이렇게 하고 포장기가 봤는데 딱 하는데 정말 너무 좋잖아요. 네. 영화 진짜 힘차죠. 네. 네, 각색도 되게 그 설정에 맞게 잘 각색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미야베의 미야기를 모르고 보면 그렇죠. 그건 진짜 오리지널 각본처럼 네. 보일 정도로 아주 각색이 잘 된 그런 케이스고요. 그런 케이스로 또 하나 들고 싶은 건 스캔들이라는 영화. 스캔들. 네. 근데 그게 프랑스 원작이고 음. 영화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그 원작으로 영화한 작품이 너무 많아요. 뭐 발몽도 있고 뭐 네. 위험한 관계도 네. 있고 그다음에 뭐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조선시대로 끌고 온 거죠. 네. 프랑스에 관한 이야기를. 근데 그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각색이 잘 돼 있어서 이게 프랑스의 오래전 이야기를 조선시대로 끌고 와도 이렇게 우리 이야기처럼 네. 멋지게 만들 수 있구나. 그런 걸 보여줬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허삼관 같은 영화. 네. 네. 허삼관 매열기가 워낙 유명한 위화의 소설이죠. 근데 영화를 보다 보면 이게 각색된 내용이구나라는 게 계속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그럴까요? 이야기 자체가 토착화가 잘 안 됐다고 그럴까? 그런 느낌이 드는 약간 아쉬움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모비썸 3부 시작하겠습니다.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에 이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네. 제가 화들짝 놀라요. 예, 예. 이게 이제 박지선 트라우마라고 있습니다. 네. 파트 3 시작합니다. 네. 네, 주의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이 영화의 이제 결말 부분에 뭐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작은 반전까지 포함하면 여러 번 있다고 볼 수도 네.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 다 하기 전에 뭐 대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대사요. 사랑 영화에서도 뭐 대사의 비중이 높기도 네. 하고 어떤 사랑 영화의 어떤 대사는 영원히 기억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랑 영화 대사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뭐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사랑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러브 스토리에 뭐 Love means never having to say you're sorry.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대사. 뭐 그다음 오겐키 데스까죠? 네. 저 경상도 사투리인 줄 알았어요. 네. 처음 들을 때. 그래, 오겐키 데스까. 오겐키 데스까. 이 영화의 대사들이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사가 입에 안 붙는다는 느낌? 좀 문어체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 대사가 시나리오를 이렇게 눈으로 만약에 글로 활자화된 상태에서 보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걸 배우가 그것을 몸통을 이용하고 이 입을 이용을 해서 발화하는 순간 굉장히 어색하게 들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꼭 연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제 대사가 이런 식입니다. 뭐 미래에서 왔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참 막 설명하니까 말이 되냐고 막 이렇게 변요한 씨가 얘기합니다. 김인석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못 믿겠지. 나도 이해. 한때는 나도 과학 신봉자였으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못 믿겠지. 충분히 이해해. 나도 열렬한 과학 신봉자였으니까. 이런 것은 글로 쓰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천하의 김윤석 씨가 연기를 해도 어색하게 들리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건 사실은 영화에 어울리지 않는 대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얼핏 그 대사만 들으면 굉장히 로맨틱하고 촉촉하고 좋은 대사처럼 들립니다. 근데 그 대사가 따져보면 굉장히 이상한, 다시 말하면 겉만 화려한 대사처럼 들리는 대사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변요한 씨 입장에서는 결국
자기가 연하가 이제 스포일러까지 말을 하면 돌고래와 관련된 어떤 사고를 당해서 심지어는 죽게 되죠. 그래서 그걸 과거를 너무 사랑하는 여자니까 살려야 되는데 그녀를 살리려면 그녀를 하고 이제 사랑은 끝내야 된다는 조건이 생기는 거죠. 영화의 어떤 설정상으로는.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데 그녀를 못 만나는 건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니까 미래의 자기인 김인석 씨가 뭐를 하고 말을 해주냐면 꼭 해피엔딩이어야만 하니 중요한 건 이야기 자체인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영화의 주제에 관한 이야기고 굉장히 로맨틱하고 뭐 이렇게 뭉클뭉클한 대사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런 대사는 지나치게 글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런 대사가 많아서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미래에 나는 좋은 의사입니까? 라고 저는 좋은 의사가 됐습니까? 넌 이미 좋은 의사야, 안수현. 네. 저는 좀 그렇죠. 자기가 훌륭한 의사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있고. 예, 그렇죠. 그런데 미래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자면 너의 유약함이 너를 훌륭한 의사로 만들어주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음에도 무감각해지고 적당한 거리도 둘 줄 알고 지금보다 강해졌다는 말이네요. 그 유약함이 널 좋은 의사로 만들었어. 너의 유약함이 너를 훌륭한 의사로 만들어주고 있어라는 게 그 인물을 어떤 자기도 몰랐던 어떤 핵심을 찝어내서 그 이전에 잘 그 캐릭터를 만들어준 특징을 말하는 거면 좋은 대사가 되겠죠. 근데 이 영화에서 그 사람의 유약함이 뭐 어떤 특별한 뭔가를 그 사람의 어떤 강렬한 뭐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사에서만 존재하는 약간 몽클몽클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드린 말씀들을 보다 보면 이게 글로 읽을 때는 뭐 약간 좀 감상적이라고 느끼더라도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대사일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이 시나리오가 아니라 배우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발화되는 순간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어색한 순간이 빚어지고 상대적으로 알맹이는 덜 느껴지고 영화에 덜 붙어있는 느낌 이런 말들이 이제 든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쓸 때 이런 생각이 들죠. 뭔가 이렇게 인상적인 대사를 쓰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뭔가 이렇게 끌어들이게 돼 있죠. 어떤 유명한 말을 끌어들일 수도 있고 캐릭터의 특징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근데 이 영화에서 자주 쓰는 그런 대사 작법이 뭔가 하면 동물들에 비유하는 거예요. 수연이 너도 수컷 돌고래 거야. 백로 금간조는 노래를 불러서 상대를 기쁘게 한다는데 알잖아 나 훔친 거. 이런 말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의 직업이 동물들을 상대하는 직업이니까. 근데 이제 그게 영화를 보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건 영화가 아니고 시나리오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대사는 영화를 보면서 시나리오를 쓴 작가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의 대사들은 멋진 대사라고 생각되는 대사를 들을 때도 저는 그 대사를 쓰고 있는 그 시나리오 작가의 책상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컴퓨터 모니터가 상상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말하자면 글로 쓰여진 어떤 영화의 원재료를 시각적이고 청각적이고 공감각적인 무엇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뭔가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영화를 보면서 들어서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짙었죠. 저는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살려야 될 얘기는 상대적으로 시간을 덜 주었고 그 외에 이제 사실은 이 들어간 그 뭐라 그럴까요? 서브 스토리들이 사실 많아요. 대표적으로 극 중에 김호정 씨가 등장하는데 아마도 설정상으로 김호정 씨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옆에서 이 남자를 속으로 좋아했던 호감을 갖고 있는 그런 여성으로 설정된 후배 의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상대방의 민폐를 끼치면 그걸 치닥거리하는 두어 장면으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백스토리가 있었을 것 같은데 편집이 됐거나 아니면 시나리오에서 아예 찍질 않았거나 뭐 이렇지 않았을까? 아마 원작에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설정이 굉장히 과하면 그러니까 아주 강한 설정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버지와 관련된 어머니와 관련된 굉장히 아픈 과거가 있죠. 근데 이 얘기가 이야기 속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심지어 등장합니다. 장광 씨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에 관련된 얘기는 그냥 이제 대사로만 처리가 되죠. 그리고 또 이 아이의 엄마가 있지 않습니까? 수아의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실제로 배우가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만나서 어떤 호감으로 어떻게 돼서 됐는지를 보여주기는 하는데 어찌됐건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의 삶을 다 바쳐서도 상대를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사랑하는 그녀를 두고 어쨌건 다른 여자를 만나서 아이까지 낳게 되는데 이 이야기가 너무 적게 포함이 된 거예요. 더군다나 아이에 대해서 너무 애틋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 아이를 왜 그러면 내가 키우게 됐는지 이런 그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그 아이를 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연인이냐 딸이냐 이걸 둘 중에 이제 갈등하는 것이 영화에서 가장 큰 갈등의 축인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아이 엄마에 관한 이야기, 부모에 관한 이야기, 어린 시절에 그 다음에 김호정 씨에 관한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영화 속에 어정쩡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아예 제거가 되거나 아니면 좀 더 설명을 해주거나 이래야 되는 그런 또 이야기 비중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랑하는 연인을 잃을 수밖에 없는 한 남자와 정말 사랑하는 딸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남자의 어떻게 보면 대립이잖아요. 근데 이 애끓는 부정 같은 거는 별로 이렇게 느낄 새가 없고 그렇죠. 예, 그냥 딸이니까 딸이 없어지면 당연히 슬프겠지. 그냥 그 정도로 그냥 딱 이렇게 지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아 정말 딸이 사랑하는 딸이 진짜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얼마나 슬플까? 뭐 그런 걸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우정도 자기 인생을 걸다시피 하고 사랑도 나보다 상대가 훨씬 더 중요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자면 두 여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남자에게 굉장히 피약적인 사랑 얘기고 딸을 위해서 혹은 그때 죽었던 그녀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때문에 30년의 세월의 무게를 얘기하는 그 견디는 삶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그런 영화인데 상대적으로 이런 그 감정의 경랑이 뭐라 그럴까요? 스토리상의 설정으로만 존재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감정이 잘 안 느껴져서 사실은 영화를 보면서 좀 아쉬움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명대사 시간입니다. 네. 필체와 그 의미를 함께 감상하는 시간이죠. 네. 제가 선정한 2주의 명대사는 뭐 별로 나아진 건 없어 라는 대사인데요. 그 현재 나와 과거의 나가 만나서 2015년은 어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거긴 어떤 세상인데? 뭐 별로 나아진 게 없어. 별로 나아진 건 없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사실 뭐 이 영화의 어떤 핵심적인 주제랄까 이런 거 담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 개인적으로 그냥 꽂혔어요. 네. 네, 이런 또 타임슬립 이런 영화를 보다 보면 좀 그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30년 전엔 이랬으니까 30년 후는 어떨까? 어렸을 때 진짜 그 30년 전에 저는 지금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생각해보면 별로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게 사실인 것 같고 네. 정말 그때랑 아직 별로 달라진 게 없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슬프네요.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네. 그때랑 사실 크게 달라진 거나 인터넷 뭐 그 정도이지 않을까. 자, 어쨌든 또 싸하게 이렇게 또 우리의 마음을 바람이 일게 또 이렇게 하는 또 명대사를. 네,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의 평점은 과연? 네, 이 평점은 2개입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무난하게 만들어져 있고 기본 재미가 있는 그런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렇지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매력이 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할까요? 엣지가 없다고 그럴까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뭐 연말이라서 워낙 좋은 영화가 많아서 순위에는 몰리지 못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영화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혹시 잊으신 거 없으신가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